여보, 나 방금 아랫집 박 여사님이랑 통화했는데 그 집 아들 벌써 대치동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원어민이랑 대화한대요. 우리 지우도 당장 대기 명단에 이름이라도 올려야 해요. 지금 아니면 2년은 기다려야 한다고요. 또 그 얘기야? 아침부터 밤까지 전쟁 치르면서 버는 돈이야. 그런데 그 유치원 1년 학비가 내 연봉의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계산해봤어? 우리 지금 이 집 대출금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그럼 어떡해요? 당신은 돈 버는 기계고 나는 애 키우는 기계예요?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요. 다른 애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 지우 혼자 주눅 들어있는 꼴을 보고 싶냐고요? 그건 아빠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무책임?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됐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애들 듣겠다. 이따 저녁에, 아니, 주말에 다시 얘기해. 날카로운 설전은 아침 식탁의 따스한 공기 속으로 어색하게 흩어졌지만 그 잔향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가정의 표상, 한강의 물결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더 프리미엄 스위트 23층. 이탈리아산 수입 대리석 바닥 위로 명품 오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고 주방에서는 독일제 커피 머신이 깊고 진한 향의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재원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청춘을 갈아 넣어 이룩한, 견고하고 빛나는 성공의 요새였습니다. 6살배기 딸 지우는 작은 숙녀처럼 얌전히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었고, 막내 아들 하준이는 행복한 작은 폭군처럼 하이체어에 앉아 숟가락을 두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내 최다혜가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우아한 몸짓으로 아이들을 챙기는 그녀의 모습은 이 완벽한 가정의 활용 점정과도 같았습니다. 남들 눈에 비치는 이재원, 그는 36의 나이에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남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전자회사의 차세대 리더이자 수백억 대 특허의 주역. 동기들의 부러움과 상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야말로 골든 보이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 풍경이야. 내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넘어서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이유. 회사에서 내 이름 석자가 불릴 때마다 영혼까지 저당 잡히는 기분이 들어도 이 아침 식탁의 평화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됐어. 한때 행복은 잡을 수 없는 신기루라 여겼지만 아니야. 행복은 바로 여기에 내 눈앞에 있어.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깨지기 쉬운 유리성처럼. 하지만 그 화려하게 연출된 행복의 연극 무대 뒤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암세포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와 대출이자 안내문은 그의 심장을 옥죄는 단검과도 같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들의 사교육비는 그의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안의 정점에는 아내의 눈빛 속에 가끔씩 어리는 기대감,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궁극적인 공포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혜가 셋째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안 돼. 절대로.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이 위태로운 평화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가 될 거야. 그건 우리 가족이 아니라 바로 나, 이재원이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일이지.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든 깊은 밤, 그는 유령처럼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그가 클릭한 곳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러 비뇨기과 병원의 후기 게시판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번민과 자기 합리로 지새운 끝에 그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출근길 넥타이를 매며 그는 아내의 눈을 보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잡혔어. 좀 늦을지도 몰라. 그 짧은 거짓말은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수많은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홀로 찾아간 압구정의 개인 병원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들 역시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는 비밀스러운 결의와 일말의 수치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수술은 30분이면 끝납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술은 영구적이며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을 때 그는 깊고 진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은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미래의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가족의 행복을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운명의 배에서 스스로 선장이 되었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그 배에 스스로 구멍을 낸 어리석은 항해사였다는 사실을, 그 잔혹한 진실의 파도가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수술이 있은 지 약 2달 후였습니다. 지독한 강남의 교통체증 속에서 이재원은 차라리 이대로 차와 함께 도로에 녹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도시의 불빛이 이제는 그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어그러졌고 임원의 서슬퍼런 질책이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3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오직 하나, 예측 가능한 평범한 평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평화가 아닌 낯선 축제의 서막이었습니다. 안에 다혜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짙은 와인색의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의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보다는 낭만적인 데이트에나 어울릴 법한,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그녀가 특별히 준비한 스테이크와 와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서 와요, 여보. 오늘 당신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지우가 학교에서 상이라도 받아왔어? 에이, 그런 시시한 거 말고요. 훨씬 더 큰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일. 다혜는 재원을 억지로 소파에 앉히고는 아이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등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포장된 그 상자는 불길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재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렸습니다. 실크 포장지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벗겨지고 검은 벨벳이 깔린 상자 안에는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귓가에는 이명이 윙윙거렸습니다. 그 작은 창에 떠오른 2줄의 붉은 선. 그것은 축복의 증표가 아니라 그의 세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우리 셋째 생겼어요, 여보. 믿어져요? 오늘 아침에 병원 다녀왔는데 아기가 벌써 6주나 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심장 소리도 들려줬는데 정말 강하고 힘차게 뛰더라고.
이제 이 서재도 아기 방으로 바꿔야겠네. 아, 아들일까? 딸일까? 지우가 정말 좋은 누나가 되어줄 텐데. 다혜의 기쁨에 찬 목소리는 재원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끔찍한 연극 무대에 던져진 배우처럼 행복한 남편이라는 역할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웃어야 했고 아내를 안아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입꼬리를 끌어올려 만든 미소는 고통스러운 경련에 가까웠고 그는 속에서 치미는 구역질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 말? 하하, 하하, 정말 대단하네. 그날 밤 재원은 이집트산 최고급면 시트가 가시밭길처럼 느껴지는 침대에서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그의 아내 다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는 듯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죠. 그 모습은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밤 1시, 2시, 3시, 침대 옆 디지털 시계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는 지옥의 시간을 1시간씩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의사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건 테스트기의 오류야. 불량품인 거야. 그래, 분명히 그럴 거야. 제발. 만에 하나 내가 그 100만 분의 1이라는 저주의 확률에 당첨된 거라면 차라리 그 편이 낫겠어. 그게 사실이라면 이 끔찍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저주를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떠올라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했다. 야근이 잦다던 아내의 옷에서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감추던 그 미세한 몸짓. 새로운 동료가 그렇게 재밌다며 웃던 그 웃음소리. 그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재원의 머릿속을 휘젓던 혼돈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와 진실을 알아내야만 한다는 지독한 결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었던 이재원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의 세계를 파괴한 배신자를 심판하기 위해 의심이라는 칼을 품에 품은 한 남자만이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완벽했던 그의 성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단계 의심의 씨앗과 고통스러운 추적. 다음 날 아침 이재원은 영혼이 빠져나간 기계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중요한 주간 전략 회의 시간. 화면에는 온갖 그래프와 수치가 어지럽게 춤을 췄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아내의 임신 테스트기에 떠있던 두 줄의 붉은 선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는 의미 없는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자리의 동료가 그의 팔을 툭 치며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중해야 한다. 이재원,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이야.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핑계로 회의실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댄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수전증 환자처럼 겨우 병원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2달 전에 그쪽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제발 통화 좀 하게 해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그날 오후, 그는 부장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조퇴했습니다. 부장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뒤로 한 채 그는 다시 한번 그 지옥과도 같았던 압구정의 개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의사는 그의 초조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의 의료 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재원 씨,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을 보십시오. 모든 수치가 완벽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재개통의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재원 씨는 더 이상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 내린 그 냉정한 사형 선고는 그의 마지막 희망, 혹시나 하는 0.01%의 기적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전혀 다른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바로 아내 최다혜를 향한 끔찍하고도 선명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낯선 용의자를 감시하는 형사처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중요한 파트너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잦아진 아내의 늦은 귀가, 와인 한잔 하지 않았다던 그녀의 숨결에서 풍겨오던 옅은 알코올 향기, 그리고 몇 달 전 그녀가 총무부로 발령이 나고 나서부터 입에 달고 살던 그 이름, 박진우.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그 이름. 오늘 우리 부서에 새로 운 박진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거 있죠? 일도 잘하고 어찌나 젠틀하고 친절한지 몰라요. 상기된 뺨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던 아내의 모습. 이제와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의심의 증거가 되어 녹슨 칼날처럼 심장을 찔러댔다. 아내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미소 짓다가도 그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 화면을 감췄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예외 없이 침실이나 베란다로 자리를 옮겨 소곤거리며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의심은 독초처럼 자라나 그의 이성을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수도 밥을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재원은 마침내 정관수술을 결심했을 때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강남의 한 빌딩, 간판도 없는 허름한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은 비밀스러운 의뢰를 처리하는 흥신소, 사설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중년의 탐정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배신과 거짓을 이미 다 보았다는 듯한 무감각한 얼굴이었습니다. 탐정은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조사 비용은 200만 원, 성공 보수는 별도, 의심할 여지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약속하겠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재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 후의 일주일은 1년보다, 아니 1세기보다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재원은 거짓으로 지어진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배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 다혜와 뱃속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셋째 이름은 뭘로 할까요?
난 하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하선이가 예쁜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선? 좋네. 예쁜 이름이야. 당신이 좋다면 그걸로 해.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혀와 심장을 베었습니다. 그는 아이방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 의논했고 태교의 좋은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의 영혼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서 그의 눈밑은 퀭해졌고 거울 속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지옥 같던 일주일의 끝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원 씨 되십니까? 의뢰하신 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주시죠. 탐정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탐정의 사무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먼지가 내려앉은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탐정은 말없이 그의 인생 전체의 무게가 담긴 듯한 두껍고 묵직한 갈색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재원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여는 그 짧은 순간 차라리 이대로 심장이 멎어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재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비밀 보장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한 부티크 호텔 입구에서 그의 아내 다혜가 낯선 남자와 깊이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인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공유한 연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애틋하고도 농밀한 포옹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했고 그 행복한 모습은 재원이 아내와 나누었던 모든 추억에 대한 잔인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남은 이성마저 파괴해버린 마지막 증거들. 아내가 부서 회식과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늦게 귀가했던 그 밤들. 바로 그 호텔 주차장에 여러 차례 주차되어 있는 박진우의 차 사진. 보고서에는 날짜와 시간이 그의 기억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혼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서와 다름없었습니다. 재원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탐정은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습니다. 참고로 박진우라는 남자, 유부남이고 아이도 둘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렸던 완벽한 가정이라는 성은 한순간에 폭발하여 수백만 개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그를 기만해온 낯선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재원은 책상 위로 머리를 박았습니다. 억지로 참아왔던 울음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되어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세상은 그날, 그 시, 그분, 그 초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온 이재원은 목적지 없이 몇 시간이고 차를 몰았습니다. 눈물에 흐려진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망막 위에서 어지럽게 번져나갔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갈색 서류 봉투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인생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강변의 어두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나 이제 어떡하냐. 다 끝났어.
내 인생 완전히 다 끝났어. 그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간헐적인 흐느낌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민주는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친구의 입에서는 위로가 아닌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울지마, 이재원.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무너지면 지우랑 하준이는 어떡하라고. 직접 그 여자를 마주하고 진실을 내 입으로 직접 들어야만 해. 친구의 그 한마디는 꺼져가던 그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인 듯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결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망령처럼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그의 예민해진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침실 문이 열리고 다혜가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어머, 여보.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왜 불도 안 켜고? 나 무섭게. 무슨 일 있어요? 이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둠 속에서 아내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차가워서 그 안에는 사랑했던 모든 시간과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독한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혜는 그 낯선 눈빛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마침내 이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다혜야, 길게 말할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 진실을 말해. 당신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내 아이 맞아?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당연히 당신 아이죠.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런 끔찍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정말 서운하네. 왜냐하면 나는 석 달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아빠가 될 수 없는 몸이라고. 내가 그 한마디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다혜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갈색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장의 사진들. 호텔 앞에서 다른 남자와 뜨겁게 포옹하는 사진. 카페에서 사랑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 그녀가 야근을 한다고 했던 그 밤, 호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그 남자의 차 사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다혜는 결국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재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이재원은 독이라도 묻은 듯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2달 넘게 이어진 외도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인 양 평생을 속이려 했던 그 거대한 사기극이 고작 한순간의 실수라고? 다혜야, 세상에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있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 있는 거야. 너와 나, 우리는 오늘부로 끝났어. 그날 밤
이재원은 아이들이 깰까봐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최소한의 집만을 챙겼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담겨있던 그 집에서 그는 이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막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등 뒤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 잠에서 깬 다혜가 귀신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답도, 어떤 변명도,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든든했던 자신의 어깨가 얼마나 초라하게 떨리고 있는지를 감추며 가방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지옥 같던 집을 나섰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는 한때는 모든 것이었던 한 세계의 완전한 종말을 고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재원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철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재원 씨, 지금부터는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싸우셔야 합니다. 상대 측은 분명 이재원 씨를 가정을 돌보지 않은 비정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몰아갈 겁니다. 모든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재원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날아온 소송 서류는 다혜와 박진우의 삶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다혜는 집에서, 박진우는 모든 동료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적힌 서류를 받아 들어야 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곧이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혜의 부모님이 재원이 머무는 오피스텔로 찾아와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서방, 우리 딸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나. 자네가 돈만 벌어다 줄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줬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걸세. 재원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제 아이 인양저를 평생 속이려 하셨습니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기만입니다. 어머님, 반면 재원의 어머니는 아들의 오피스텔에 찾아와 말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아버지는 전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잘했다. 더 이상 고통받지 마라. 내 뒤에는 우리가 있다. 박진우의 세계는 더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는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쾌락이 불러온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서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재원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갑옷을 입고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에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다혜는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영혼까지 부서져 내린 잿빛의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판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 이혼. 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버지 이재원. 셋, 면접 교섭권은 월 2회. 감독하에 허용. 넷, 위자료 3천만 원. 다섯, 상간남 위자료 2천만 원.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다혜의 절규에 가까운 오열이 텅 빈 법정을 울렸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폐허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이재원은 강남의 그 화려했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거짓된 행복의 반짝이는 껍데기를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 다혜와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아내와 자신을 잠시 바라보던 그는 이내 미련 없이 그 앨범을 버릴 물건이라고 적힌 상자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울 근교의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2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사이렌 소리 대신 귀뚜라미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6살배기 딸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우리 안 사랑해? 그는 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엄마는 세상에서 지우랑 하준이를 가장 사랑해. 그 마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변하지 않아. 다만 어른들의 세상에는 가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한단다. 아빠가 다 설명해주긴 어렵지만 이것만은 꼭 믿어줘. 아빠와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새로운 삶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 꽃을 심고 서툰 솜씨로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비를 쫓아다니는 하준이의 웃음소리와 처음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는데 성공한 지우의 환호성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깊고 조용한 밤이면 배신감의 망령이 찾아와 그의 마음을 핥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함이라는 신기루가 자신과 모두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늦어른 밤, 그는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잠든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당의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의 행복은 거짓 위에 세워진 위태롭고 화려한 성이었고 결국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는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상처투성이인 내 두 손으로 직접 새로운 행복을 지을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작하고 밤이면 책을 읽어주다 함께 잠들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하고 진실된 행복을, 상처와 진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나의 행복을 말이다. 잿더미 위에서 한 남자의 진짜 두 번째 인생이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